영국의 어느 마을에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님이 지팡이를 들고 힘겨운 걸음을 이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걷고 있던 한 영국 여성과 그 옆에 있던 한국인 친구들은 갑자기 서로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며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이 일로 영국 전역에 포스터가 붙으며 실로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살고 있는 지금은 대학생이지만 한때 꽤 까칠했던 수험생 앨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잊을 수 없는 2년 전 A레벨 시험 날의 악몽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영국에서 A레벨 시험이라는 건 한국에서는 수능 시험과도 같은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며칠 전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 후에 TV를 켜고 BBC 뉴스를 보고 있었죠. 그러다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보게 됐어요. BBC가 수능 시험이라는 한국의 국가적 시험을 소개하며 전국적으로 50만 명의 학생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치렀다고 보도를 해주었는데요. 한국의 수능날 풍경을 보고 있자니 한마디로 말해서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뉴스 화면에 비친 모습은 제가 알던 시험의 날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먼저 그날 한국의 기업들은 모두 출근 시간을 늦췄다고 해요. 수험생들이 시험장까지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회사들이 출근을 늦추고 도로를 한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시험 하나 때문에 도시 전체가 움직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완전히 신세계 거라고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죠. 제가 겪었던 혼란스러운 아침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그리고 또 시험장 앞에서 후배들과 학부모들이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어떤 후배들은 아침에 따뜻한 차와 간식을 준비해서 시험을 보게 될 후배, 수험생들에게 나눠주고 학부모들은 시험장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아이들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감동적이고 따스한 장면이었죠. 저도 영국에서 한국의 수능과도 같은 A레벨 시험을 준비했을 때가 있었어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 알람은 울렸고 저는 부랴부랴 나갈 준비를 했었죠. 키우던 고양이의 손을 꼭 잡고 행운을 빌어달라고 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행운은 개뿔. 바로 첫 번째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중요한 날에 하필 버스가 늦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일은 워낙 자주 있었기 때문에 별로 놀라울 것도 아니긴 했어요. 제가 누굴 원망하겠어요. 영국의 교통 시스템에 의지한 제 잘못이었죠. 그래, 늦어봐야 얼마나 늦겠어 하는 마음으로 저는 애써 차분함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렇게 정류장에서 10분, 15분 하염없이 기다려도 버스는 오지 않더군요. 저는 추위 속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하필 오늘이냐고. 속으로 소리를 질렀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죠. 20분이 지나면서부터 저는 애가 달기 시작했어요.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쿵쿵거리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은 버스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한 저는 근처 지하철역으로 가기 위해 뛰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하철역까지는 꽤 거리가 있었어요. 숨은 차오르고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가방 속 책들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죠. 그때 길가에 경찰관 한 분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다급한 마음에 달려가서 말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정말 저는 애절했거든요. 저는 경찰관을 붙잡고 애처로운 얼굴로 말했죠. 제가 오늘 시험을 치러 가야 하는데 너무 늦어서 혹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냐고 물었죠. 시험장까지. 아니 안 된다면 근처 지하철역까지만이라도 제발 태워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도 경찰은 사람들을 돕는 직업이니까
저를 도와줄 거라는 희망이 있었죠. 하지만 경찰관의 답변은 제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는 불쾌한 얼굴로 제 손을 뿌리치며 말하더군요. 공무 중에 이렇게 개인적인 일을 부탁하는 건 잘못된 거라며 이건 공공서비스이지 개인 택시가 아니라고 말이죠.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차갑게 들렸는지 아세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이 절망했습니다. 여기서 도움을 바라는 건 무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결국 뛰고 또 뛰어서 다른 버스를 타긴 했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초조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보는데 이렇게 시험을 못 치르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저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긴박함 속에서 시험장에 겨우 도착했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시험이 시작되고 나서도 공사 소음이라는 복병이 저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장 근처 건물에서 들을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집중해야 할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들이 휘두르는 해머 소리가 제 뇌세포를 때리는 것만 같았죠. 그 순간 저는 그냥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시험지를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일 다시 하고 싶다. 그런데 내일이 없잖아요. 이 시험은 단 한 번뿐인 기회였으니까요. 이웃고 시험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온 세상이 날 도와주지 않을 수가 있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늘이 날 돕지 않는다면 세상이라도 날 도울 수 있는 거잖아?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찌되었든 제가 보는 시험은 영국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치르는 시험이었고 모든 학생들이 봐야만 하는 시험이니 사실 누구라도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영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겪어본 적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사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아주 작은 인류회로라도 혹은 애국심으로라도 그 수험생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뻔히 시험날인 거 알면 대중교통도 좀 비워놓을 수 있는 거고 교통체증이 없도록 나라에서 차를 조절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험 시작 전 한 2시간만이라도 배려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요. 이렇게 속으로만 설움을 토해내며 저는 비통함을 가득 안은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절히 깨달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시험 당일의 모든 혼란과 스트레스가 오롯이 학생 한 사람의 몫이라는 걸요. 학교도 사회도 제게 어떤 배려도 없었던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요. 여기까지가 그날의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쓰라린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TV에서 한국의 수능시험날 풍경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날을 떠올리며 저도 모르게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딱 제가 생각했던 그날의 불만과 너무나 일맥상통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제가 꿈꾸던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학생들을 위해 한국 전체가 출근 시간을 조정하고 너나 할 것 없이 학생들을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한국 어른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탄에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머릿속에는 계속 이런 생각이 맴돌았어요. 이건 시험이 아니라 거의 국가적인 행사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는 시험 시간 동안 항공기 이착륙까지 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대박인 부분이에요. 시험 중 소음을 최소화하려고 공항까지 조율하다니. 와,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제가 소음생이었던 그날에도 말이에요. 뉴스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 맞춰
항공기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공항이 이착륙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킨다고요. 이거 혹시 가짜뉴스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솔직히 영국에서 경험한 시험장 근처에 공사 소음을 떠올리며 허탈한 웃음이 나오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 영국에선 아무도 남의 시험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차피 남의 일이다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국 경찰이 지각 위기에 처한 소음생을 시험장까지 데려다 준 사례였죠. 저는 그걸 보면서 큰 소리로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이거 좀 봐봐요. 내가 우리 영국 경찰한테 뭐라고 한 게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하고 소리쳤죠. 어떤 학생이 시험날 늦잠을 자서 급하게 뛰어나왔는데 한국 경찰이 오토바이를 타고 시험장까지 태워줬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한국의 경찰들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하더군요. 정말 아빠처럼 또 선배처럼 인자하게 오히려 그 학생이 시험을 잘 봤으면 한다고 행운을 빌어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날에 거절당했던 제가 떠올라서 괜시리 눈물까지 핑 돌더군요. 뉴스는 한국에서 수능이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한 사람의 미래를 좌우하는 국가적 행사로 여겨진다고 했어요. 수험생이 단순히 혼자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가 수험생의 성공을 위해 움직이는 풍경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 순간 제가 느꼈던 건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의 충격을 받았던 거죠.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수험생들의 긴 하루를 위해 협력하는데 제가 겪었던 영국의 시험날은 제 혼자만의 싸움이었잖아요. 핫버스도 교통도 시험장 환경도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이런 걸 해볼 생각을 못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이 왜 전 세계에 유례 없는 발전을 이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어린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한국의 어른들은 하나같이 응원해주고 잘 되라고 보듬어주니 이런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나라를 위해 일할 때 어떤 마음이겠냐고요.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제가 태어난 영국이라는 나라가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때 겪었던 시험날의 혼란스러운 기억이 다시 떠올랐고 동시에 이런 배려를 받았다면 제 경험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끝없이 상상했어요. 저에게 그날은 거의 트라우마와도 같거든요. 그 경찰관이 날 잠깐이라도 태워줬다면 혹은 대중교통이 늦지 않게 교통체증이 생기지 않게 기업들이 양보라도 해줬다면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한 친구가 있었어요. 바로 학교에서 가끔 마주치던 한국인 친구 지수였죠. 지수는 똑똑하고 친절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편이기는 했죠. 저는 고민 끝에 결국 도저히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한국인 유학생 친구 지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BBC 뉴스에서 본 한국의 수능날 풍경이 너무 놀라워서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수능을 준비하고 치르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었거든요. 한참이나 제 이야기를 듣던 지수는 제가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다니 유감이라며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한국에서 수능은 그냥 일반적인 시험이 아니야. 한국의 수능날은 국가적 행사처럼 여겨지고 학생들뿐 아니라 가족, 학교, 지역사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날이지. 그래서 수능날이 다가오면 뉴스에서도 이런 수능을 다루기도 해. 저는 깜짝 놀라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학생들 시험 하나의 나라에서 그렇게까지 한다는 게 정말 사실이야. 전 국민이 다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학생들이 보는 시험일 뿐이잖아. 지수는 원래 한국이 그렇게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라며 수능의 학생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일종의 관문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수험생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덧붙이며 말이죠. 여기에 더해 지수는 수능날과 관련된 몇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수는 제게 너 시험 전날 혹시 뭘 먹었니? 저는 솔직히 몇 년 전 일인데 어떻게 기억하겠냐고 저는 대답했어요. 근데 지수는 그러더군요. 자기는 떡을 먹었다고요. 떡을 먹었다니? 그리고 이게 지금 얘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래? 지수는 어리둥절해 하는 저에게 설명했죠. 한국에서는 원래 시험을 보기 전에 떡을 먹는데 찰떡이나 역 같은 음식이 시험에 찰싹 붙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다군요. 꽤나 재미있는 이야기였어요. 또 수능 당일 아침에는 한국의 미역국 같은 음식을 절대 먹지 않는다고도 했죠. 미역이 미끄러운 음식이라 시험 날에는 불길하게 여겨진다면서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귀여운 거죠? 재미있는 풍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진짜 교육의 진심이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또 수험생들이 지각하지 않도록 특별히 준비된 모습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택시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수험생들을 무료로 태워주는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수험생임을 알리면 기사분들이 오히려 시험장까지 최대한 빠르게 데려다 주려 한다고요. 지수의 친구 중 한 명도 그날 아침 지각 위기에 처했지만 택시를 잡아 타고 무사히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자기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건지 한국의 어른들은 정말 진짜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또한 수험표를 두고 나온 학생들을 위해 경찰관들이 직접 나선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지수는 수험표가 없으면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학생이 시험장에 도착해서 수험표를 잊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족이 경찰에게 수험표를 맡기고 경찰이 시험장까지 달려가서 전달해 준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믿기 힘든 이야기였죠.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지수가 보내준 영상이었는데요. 그 영상에는 한 시장에서 야채를 배달하는 60대 정도의 어르신이 시험에 늦은 학생이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 주저없이 자신의 오토바이 뒤에 학생을 태우고는 바람같이 시험장으로 가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도로에 차가 많고 오토바이가 쉽게 지나기가 어렵자 한국인 운전자들이 도로를 비켜주기 시작했고 경찰들도 빨간색 봉을 들고 오토바이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던 거였어요. 정말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 학생은 오토바이에서 내리자마자 꾸벅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 한국인 어르신이 주먹을 불끈 쥐고는 시험 잘 봐요. 학생 응원합니다. 라면서 학생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던졌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본지 몰라요. 그냥 그 한국인 어르신의 따뜻한 모습에 눈물이 났거든요. 이건 거의 온 나라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수험생 아이들에게 온 사력을 다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얼마 뒤 지수에게 연락해 한 카페에서 지수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지수에게 한국에 대해서 이것저것 캠을 보니까 웃으면서 저에게 한 사진을 보여줬었어요. 지수의 후배가 올린 인스타그램 사진이라고 하더군요. 시험 당일이면 시험장 밖에서 학부모들이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이 밖에도 선생님들이 단체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고 학원 선생님들도 시험 잘 보라고 응원하러 오는 일이 흔하다고 하더군요. 인생에서 가장 큰 첫 번째 관문을 지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 응원들은 정말 큰 힘이 된다고 지수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놀라웠고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시험 하나가 가족과 사회 전체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거든요. 진짜 분위기가 다르구나 하는 실감이 났어요. 영국에서는 시험이 철저히 개인의 책임이거든요.
시험 당일 택시를 무료로 태워주는 일도, 경찰이 수험표를 대신 전달해주는 일도 상상조차 할 수 없죠. 그저 혼자 모든 걸 책임지고 싸워야 하는 게 영국의 현실입니다. 누구도 누구를 응원해주거나 보살펴주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학생들의 긴 하루를 위해 온 사회가 움직이는 모습이라니, 이 모든 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런 풍경이 영국에서도 가능할까 하는 질문을 말이죠. 그렇게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경험과 한국의 이야기를 글로 적어 사람들과 공유해 보기로요. 그래서 소셜미디어에 긴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죠. 글의 제목은 왜 우리는 한국처럼 할 수 없을까? 영국 시험 문화에 던지는 질문이었어요. 처음엔 제가 겪었던 영국 시험날의 혼란과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가 시험날 겪었던 혼란과 스트레스는 우리가 수험생들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말이죠. 저는 그날 아침 버스가 늦고 교통체증에 시달리며 초조했던 기억, 그리고 시험장에 겨우 도착했지만 공사 소음 때문에 집중할 수 없었던 순간들을 적어 내려갔어요. 그 누구도 수험생인 저를 배려하거나 돕지 않았던 그날을 떠올리며 영국 시험 문화의 냉담함을 돌아보자는 내용으로 작성했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제게 동감할 거라 생각했어요. 누구라도 느꼈을 그날의 찬 공기를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저는 한국에서 본 놀라운 사례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수험생 한 명의 성공을 위해 온 사회가 협력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라고, 한국에서는 수험생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모든 교통체계를 조정하고 택시기사들이 지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무료로 태워다 준다고 쓰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한국의 수능날의 풍경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또한 경찰이 수험표를 잊고 온 학생들을 위해 시험장까지 직접 달려가 수험표를 전달해 준다는 이야기도 언급했죠. 시험장 밖에서 학부모들이 조용히 기도하고 선생님들이 단체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풍경은 제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라는 말과 함께요. 그렇게 구구절절 간절한 마음을 담아 쓴,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을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 한국인 어르신의 모습을 공유했습니다. 어린 학생을 위해서 그 추운 날 오토바이를 타고 아무 조건 없이 학생을 데려다 주던 그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묵직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우리도 영국의 미래를 위해 수험생들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험날을 더 배려하는 날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단순히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영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손으로 시작된다면 어떨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저는 아무리 제가 진심을 담았더라도 이 글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영국인들다운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글을 올린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제 글에 공감하며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댓글은 금세 수백 개가 달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떠올리며 공감하기도 했죠. 댓글에는 내 아이도 시험날 겪었던 혼란이 떠오르네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배려예요. 또 어떤 이들은 한국처럼 우리도 시험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지지해줬죠. BBC에서 한국의 수능날 풍경에 대한 뉴스를 봤습니다. 영국에서도 이런 사회적 협력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우호적인 댓글도 많았지만 회의적인 반응도 없진 않았지요. 시험은 개인의 문제인데 왜 사회가 나서야 하냐는 원론적인 얘기는 기본이었고, 한국처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거라는 우려를 내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참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군 내 아이도 아닌데 굳이 나설 이유가 있나? 뭐 이런 의견도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과 지지의 목소리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호응을 보며 저는 더 큰 가능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또다시 글을 올리며 구체적인 캠페인을 제안했죠. 이름은 코리아 수능 캠페인이었어요. 캠페인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시험 문화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고 수험생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었죠. 시험날 교통 배려, 시험장 근처, 소음 방지, 그리고 지역사회가 학생들에게 간단한 응원 메시지나 간식을 제공하는 작은 변화들로 시작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글을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이 캠페인이 그저 학생들의 시험날을 잠시나마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영국을 만드는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데 영국에 있던 한국인 친구들, 수지를 비롯해 몇 명의 한국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죠. 그 이후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나면서 코리아 수능과 코리아를 따르라가 SNS에서 트렌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시험날 경험을 공유하며 문제의식을 환기하게 시작했어요. 몇몇 학교와 지역단체에서는 시험날 배려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고 학부모 단체는 지역 정치인들에게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죠. 일부 작은 잡지사들은 제 캠페인을 조명하며 한국 수능날 풍경을 소개하고 영국이 배워야 할 점으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놀랍고도 감동적인 변화였죠. 이 모든 움직임을 보며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로부터 배운 하나의 문화가 이렇게 사회에 울림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었죠. 우리가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영국의 시험 문화를 바꾸는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는 사람들의 글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이후 소셜미디어에서 시작된 제 글이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저는 단순히 온라인에서만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를 진짜로 만들어내려면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 그렇게 결심한 저는 제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험을 시작하기로 했죠. 먼저 저는 한국의 수능날 풍경을 알리기 위해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BBC 뉴스에서 봤던 장면들과 친구 지수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토대로 한국 수능날의 모습을 포스터에 담았죠. 한국의 수능날, 국가가 학생들과 함께 움직인다 하는 문구를 넣고 택시기사들이 무료로 수험생을 태워다주는 모습, 시험장 앞에서 학부모들이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항공기 이착륙을 통제하며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장면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어요. 영국인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인 순간들이거든요. 포스터 아래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처럼 우리도 수험생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의 배려 문화를 본받아 봅시다 라고요. 이 포스터를 저는 지역의 카페와 상점, 학교, 커뮤니티 센터 등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주인들에게 설명하며 이 포스터를 보고 사람들이 수험생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죠. 몇몇 가게에서는 기꺼이 포스터를 눈에 띄는 자리에 걸어주었고 영국은 많은 국가들이 신사의 국가라고 부르곤 하지만 철저하게 개인주의 사상이 많이 퍼져 있는 나라예요. 시험을 보는 몇 학생들 때문에 영국 전체가 자신들의 스케줄과 일정을 조율한다. 진짜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이런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역시 우리 영국에서는 이런 게 불가능한 걸까? 라고 자책하고 있을 때면 항상 지수와 한국인 친구들이 나타나 뭘 그런 걸로 풀이 주고 있냐며 저를 일으켜 세웠고 이 운동이 영국 전체에 퍼질 수 있도록 옆에서 정말 큰 노력을 많이 해주었답니다. 한국인들은 참 뭐랄까 끊기가 엄청 좋고
쓰린 일이나 불쾌한 일들도 그냥 빨리 툴툴 털고 일어서서는 다시금 나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초반과는 달리 저희의 이런 노력을 달갑지 않게 보는 시선들이 많았고, 저희가 붙인 포스터가 찢어져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좌절했는데 한국인 친구들은 좌절이라는 걸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지수랑 한국인 친구들이 없었으면 이걸 저는 끝까지 하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한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 저희의 노력의 반응을 보인 건 역시 한국인 친구들의 돌발적인 행동 때문이었어요. 평소와 다르지 않던 어느 날 한국인 친구들과 길을 걷고 있을 때였어요. 한 소매치기 범이 지팡이를 짚고 걷고 계시던 할머니의 손지갑을 낚아채더니 그대로 쏜살같이 도망친 거였죠. 소매치기가 손지갑을 강하게 빼서 달아난 턴에 할머니는 바닥에 넘어지셨는데요. 사실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몇몇 있었지만 그 누구도 할머니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제 한국인 친구 수지는 할머니 옆에 앉아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할머니를 돕고 있었고, 옆에 있던 한국인 남자친구들은 정말 재빠르다 못해 빛의 속도로 소매치기 범을 잡으려고 뛰기 시작했죠. 사실 영국에는 이런 소매치기 범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매치기 범들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몸에 어떠한 흉기를 들고 있을지도 모르고 괜히 도왔다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일이 아니면 그냥 지나치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인 친구들은 무서움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위험한 소매치기 범들을 한국인 친구들은 끝까지 쫓아가 할머니의 손지갑을 되찾았고, 수지는 쓰러진 할머니가 다쳤을까 걱정하며 보듬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멀뚱히 서서는 그 모습이 너무 대단해 보여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그 모습을 그냥 촬영했죠. 아무 생각 없이요. 그리고 제 SNS에 이 영상을 올렸어요. 그런데 단 하룻밤 사이에 휴대폰의 불이라도 난 줄 알았습니다. 온통 대단하다며 어느 나라 친구들이라면서 용기 있는 모습이 정말 훌륭하다고 난리법석이 났던 겁니다. 아마 이 여파였을 거예요. 내 아이도 올해 시험을 준비 중이라며 이런 캠페인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응원을 전해오기도 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인들의 특성상 냉소적인 반응도 있긴 했죠. 왜 시험 날에만 이런 배려를 해야 하냐, 평소에는 다들 신경 쓰지도 않지 않냐는 반응도 있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더욱 이런 캠페인을 벌여야 하는 이유가 되어준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이후 제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는 점점 변화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지역 카페는 큰 시험이 아니더라도 주변 학교에 시험 전날 하루 종일 조용한 공부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고, 몇몇 상점은 수험생 할인이라는 작은 혜택을 시작하기도 했어요. 일부 택시기사님들은 시험날 아침 수험생들을 무료로 태워다 주겠다고 약속했고, 시험날 주민들이 경적을 울리지 않도록 캠페인에 참여하는 움직임도 보여주었죠. 이 작은 움직임들이 모든 수험생들에게 다 닿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믿어요. 작은 변화가 결국 큰 물결을 만든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이 시험날을 넘어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우리도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믿음으로 저는 앞으로도 이 캠페인을 계속 이어갈 거예요. 한국의 수능날 풍경은 단순히 하나의 문화가 아니라 공동체가 한 사람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함께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인들이 만들어가는 이 특별한 문화는 단순히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공동체의 강한 유대감과 배려심, 그리고 서로의 성공을 돕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이 놀라운 모습을 제 나라에 전하며 영국에서도 이런 배려와 협력을 배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풍경은 단순히 하나의 제스처가 아니라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이렇게 깨닫고 또 행동할 수 있었던 건 모두 한국인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한국의 수능날 풍경에서 영감을 얻고 저 스스로도 변화를 만들기 위한 작은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글을 적어봤습니다. 한국이 왜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성장과 발전을 이뤘는지 이제 저는 안답니다. 그리고 항상 제 옆에서 저를 도와주는 한국인 친구 수지와 또 다른 한국인 친구들까지 너무 고맙고 꼭 이 친구들과 한국으로 여행을 떠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우튜브 송은지입니다. 여우튜브와 협업 중인 KS 오토플랜 소개를 잠시 하려고 해요. KS 오토플랜은 취약계층을 돕는 선한 기업입니다. 사회에 도움을 주는 기업과의 협업은 언제든 환영하죠. 구독자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렌트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리기로 했답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정비비용, 보험료까지 모두 KS 오토플랜이 책임지니 월 저렴한 비용만 내시고 차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량 구매, 장기 렌트, 단기 렌트 모두 다 가능하니까 언제든 차량이 필요할 땐 선한 기업 KS 오토플랜을 이용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신다면 취약계층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도 좋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좋고 모두가 다 같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된답니다. 고정 댓글에 이용 방법과 구독자분들의 다양한 혜택 확인하시도록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가 빼곡하게 서 있는 복잡한 서울의 도심, 그리고 도로 위에 한 차량 안에서 영국 귀족이라 불리던 여성과 그녀의 비서였던 한 여성이 무언가를 보고는 운전기사를 향해 손짓하기 시작합니다. 영국 귀족 여성은 생전 처음 보고 듣는 것에 충격을 받았는지 영국에서의 삶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영국 귀족 여성과 그녀의 비서였던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살고 있는 리지 페뉴기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조금 독특해요. 영국 귀족의 비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모시고 있는 분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건 금기이기 때문에 가명을 써서 레이디 펠리시티라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레이디라고 칭하면 더 듣기 편하시겠네요. 레이디와 저는 최근 한국에 또 한 번 방문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왜 이 낯선 나라에 2번이나 방문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영국 귀족의 비서는 개인적인 사생활 관리뿐만 아니라 자산 관리도 함께 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경영학 전공임에도 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돈 때문이죠. 처음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월급이 일반 회사원의 3배는 되는지라 결국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앞으로 모시게 될 분의 평판이 아주 좋았어요. 인자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을 사는 50대 여성분이라고 했죠. 그런데 일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저는 이 이야기가 완전히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예민하고 까탈스러운지 뭐만 하면 성질을 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게다가 자기가 했던 말을 계속 잊어버려서 곤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는 이 드레스를 고른 적이 없어. 내가 고른 옷 하나 주문도 못하면서 어떻게 내 비서 일을 하겠다는 거야. 처음에는 제가 진짜 실수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몇 번이고 반복되니까 내가 진짜 실수한 게 맞는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짜증이 머리끝까지 솟아오른 상태에서 매장의 CCTV를 확인해봤어요. 제가 주문한 걸 정확히 본인이 손가락으로 짚더라고요.
매장 직원들도 저와 똑같이 기억을 하고 있었고요. 정말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된 것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때려치웠을 텐데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이디가 갑자기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또 무슨 변덕을 부리는 건가 싶어서 네,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안 알아보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서 열심히 찾아가면 내가 언제 그걸 하고 싶다고 했어? 라고 말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심이었습니다. 평소에 한국에 한자도 안 꺼내던 사람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지금 당장 한국을 가야겠다고 저를 들들 벅는 거예요. 당장 내일이라도 떠날 거라는 말을 겨우 진정시키고 한국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한국을 잘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어떤 나라인지 언어와 문화, 볼거리들을 제가 파악을 한 후에 가야 젓가탈스러운 레이디를 그나마 만족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알아볼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와 뉴스 기사로 한국에 대해 벼락치기로 알아본 뒤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물론 레이디에게 한국에서 뭘 하고 싶은지 몇 번이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그걸 내가 알려줘야 알아? 였어요. 제 나름대로 알아갔다가는 뭐 이런 데를 데려왔냐? 라고 말할 게 뻔했기 때문에 한국에 가는 내내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일하면서 생긴 스트레스성 탈모가 더욱 심해지는 듯했죠. 레이디는 제 속도 모르고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는 것도 모르던 사람이 한국에 가는 것을 무척 기대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레이디의 이 기대는 한국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깨져버렸어요. 바로 호텔에 침대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게 뭐야? 호텔에 침대가 없어. 지금 나더러 지저분한 바닥에서 자라는 거야? 당황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고급 호텔로 예약을 했는데 사기라도 당한 건가 싶었죠. 그래서 부랴부랴 예약 내역을 확인했는데 호텔에 침대형이 있고 온돌을형이 있더라고요. 온돌을 뭔가 했는데 바닥에서 자는 거더라고요. 이불 하나를 깔고 바닥에서 자라는 거죠. 평생 입식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좌식 생활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단 바닥에 앉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몸이 그렇게 굳어졌거든요. 저도 힘든데 5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이렇게 살아온 레이디는 어떻겠어요? 게다가 레이디는 바닥에 앉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가장 최고급 호텔로 예약한 거 아니었어. 이게 최고급이라니 한국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저는 급하게 호텔 측에 침대룸이 있는지 물었지만 호텔 예약은 이미 꽉 찬 상태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호텔들도 알아봤지만 괜찮은 룸은 이미 다 나갔더라고요. 레이디는 자기가 누군지 알면 없던 방이라도 만들어줄 거다라고 성질을 냈지만 여기는 영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아무리 영국에서 온 귀족이라 하더라도 영국 국왕도 아니고 로열 패밀리도 아닌데 한국 호텔이 편의를 봐줄 이유는 없었죠. 그래서 결국 레이디는 그 방에서 잠을 자야 했어요. 바닥에서 잔다 뿐이지 단차가 있는 평상 위에 잠자리가 있었고 나머지 시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동안 비서로 지내면서 익힌 기술을 이용해 레이디를 어르고 달렸고 레이디는 결국 불평불만을 하던 온 돌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레이디가 당초의 잠에서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녹아내린 듯이 기절한 듯 잠에 빠졌는데 저는 진짜 기절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레이디의 배가 올라왔다 내려가면서 숨을 쉬는 게 보이지 않았더라면 자다가 저 세상으로 간 줄 알았을 거예요. 레이디를 깨우려고 평상 쪽으로 갔는데
아니, 바닥이 뜨끈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평상이 있는 방에서 잤는데 제가 뭘 작동하지 않은 건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레이디는 겨우 눈을 뜨더니 아주 개운해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푹 잔 건 처음이야. 마치 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어. 알고 보니 호텔 예약할 때 쓰여있던 온돌은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법이더라고요. 저희가 한국에 처음 방문했을 당시 한국은 가을에서 겨울을 넘어가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온돌을 사용해 볼 수 있었던 것이었죠. 레이디는 일어나서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더니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몸이 가벼웠던 적이 있었나? 관절 마디마디가 훨씬 나아진 기분이야. 그 어떤 테라피를 받아도 이렇게 호전된 적은 없었어. 레이디는 그 나이 때보다 심한 관절염으로 고생 중이었습니다. 관절염은 어쩔 수 없는 노화의 증거이니 그냥 참고 살라는 의사의 말에 관절염 통증이 심해지면 진통제를 먹으며 살고 있었죠.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여러 민간 테라피를 받으면서 어떻게든 관절염을 좀 나아지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조차도 일시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테라피에 몇십 배의 효과가 난 거예요. 심지어 아침에 특히 통증이 심해서 일어나자마자 진통제를 먹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날은 진통제를 찾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어떻게 자냐고 불평불만한 건 금세 잊고 한국에 있는 동안은 무조건 이 온도라에서 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후가 되자 레이디의 변덕스러움이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뭐가 그리 짜증이 나는지 차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궁시렁거리면서 불만을 쏟아내더라고요. 서울은 원래 이렇게 복잡한 거야? 대체 사람은 또 왜 일이 많아? 한국의 대중교통이 매우 잘 되어 있다는 건 조사를 통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레이디를 어떻게 지하철에 태우겠어요? 그래서 차가 좀 막힐 각오를 하고 차를 탄 것이었는데 서울의 교통체증은 저도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서울이 수도라고 해도 한국은 작은 나라잖아. 개미만큼 작은 나라의 수도가 이렇게 복잡할 일이냐고. 한국인들은 죄다 서울에 사는 거야. 리지 빨리 대답해.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저희 옆으로 버스 한 대가 쉭하고 지나갔습니다. 도로를 보니 차선 하나가 비워져 있더라고요. 이 모습을 본 레이디는 난리가 났습니다. 뭐야? 빈 도로가 있잖아. 도로 하나가 통째로 비워져 있는데 바보같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당장 차선을 바꿔. 저는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한국인 운전기사를 바라봤습니다. 어서 차선을 바꿔달라고 했죠. 그런데 기사는 차선을 바꿀 수 없다고 했어요. 저건 버스 전용 차로라서 버스가 아닌 차량은 운행할 수 없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라니 생전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출퇴근 시간이 워낙 혼잡하다 보니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을 위해서 차도 하나를 비워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생기는 피로감을 덜 수 있으니까요. 솔직히 저는 매우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영국 런던도 차가 막힐 때는 굉장히 막히거든요. 도로를 분리해 놓기는 했는데 그건 자전거와 자동차 전용 도로를 나눠 놓은 정도입니다. 저같이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차가 평소보다 많이 막히거나 앞에서 사고라도 나면 직장에 지각하는 게 흔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지각을 이해해 주느냐? 절대 아니죠. 저도 한번 이랬다가 한바탕 난리를 쳤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버스 전용 차로라는 게 신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전부 저와 같은 반응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레이디는 아니었죠. 이건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야.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다고 특혜를 주는 게 말이 돼.
하지만 변덕스러운 레이디의 불만은 교통정체가 조금 풀리면서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이 도시 가운데 있는 게 너무 숨 막혀.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다고. 도대체 다들 왜 한국에 못 가서 안달인 거야? 제 눈에 한국의 도심은 세련됐고 잘 정돈된 분위기였습니다. 급하게 발전한 나라들은 건물이 중군 한 방으로 지어져서 통일감이 없어 보이는데 한국은 건물들이 하나같이 깨끗하고 건축 디자인 면에서도 매우 훌륭했거든요. 하지만 주로 한적한 교회에서 생활하는 레이디에게는 서울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애써 이해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중한 건 다들 왜 한국에 못 가서 안달이야 라는 대목이었어요. 저는 레이디가 저에게 마저 숨기려고 했던 한국에 온 이유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레이디는 전통 있는 귀족 집안 출신답게 사교계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귀족과 사교계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왕이 있고 귀족이 있는 나라에는 아직도 사교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레이디는 사교계의 유행을 선도하려고 했고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유행에서 조금씩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레이디는 남들 앞에서는 하지 못하는 히스테리틱한 행동을 제 앞에서는 가감없이 보였는데 사교계에서 힘을 못 쓰는 모습은 제게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가봤다는 한국을 본인만 못 가봤다는 말도 못했나 봐요. 남들이 다 가봤다는 한국을 나만 못 가봤어. 어디가 좋다니까 여기 예약해도 라고 말하면 나도 편하고 레이디도 편할 텐데 대체 무슨 자존심 때문에 이걸 숨기는 건지. 하지만 이렇게라도 힌트를 줬으니 저야 편했죠. 저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다른 영국 여성들이 어디를 다녀갔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완벽한 계획을 세웠는데 커다란 문제가 생겼어요. 레이디가 새벽 중에 엄청난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거였죠. 저는 호텔 직원의 도움을 받아 레이디를 병원으로 옮겼고 병원의 빠른 처치로 금방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액을 맞고 있는 동안 레이디를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 한 분이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은 평소 레이디가 불편함을 호소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복통, 빈혈, 설사가 찾았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최근 이 증상이 악화됐고 체중 감소와 피로감을 호소하는 날이 많아졌다고 했죠. 하지만 이건 영국의 주치에게 얘기하던 것이기 때문에 별 생각 안 하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의사가 이런 걸 묻는 것도 차트의 증상을 적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의사의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장후의 통증은 없으신가요? 내 관절염이 있기는 해요. 저와 대화를 한 뒤 의사는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그런데 잠시 후 동료 의사를 데려와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얼마나 계실 예정이십니까? 2주 정도 머물 예정인데 왜 그러시나요? 두 의사는 자기들끼리 심각하게 대화를 하더니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귀국을 미루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밀 검사가 필요할 듯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귀국을 미루라니? 이렇게 갑자기? 별다른 설명도 없이 귀국을 미루라니.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환자분의 현재 증상과 지금까지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질병이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의사들이 돌팔이라고 생각했어요. 레이디는 영국의 귀족입니다. 지위가 높은 만큼 돈도 많죠. 그런 사람이 병원 한 번 안 가봤겠어요. 영국 최고의 의사라는 사람들에게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받는 분이 레이디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의사들은 개인 병원도 아니고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영국에서는 개인 병원을 좀 더 신뢰하고 특히 레이디는 주치까지 둔 사람이었기에 저는 한국 응급실에서 만난 의사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거만한 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의사들은 끈질겼어요. 영국에서는 치료를 거부하면 의사가 그러려니 합니다. 암에 걸려도 환자가 치료를 거절하면 돈이 없나 보다 하면서 돌려보내죠. 그런데 한국 의사들은 끝까지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으니 이 의사들이 과잉 진료를 해서 돈을 뜯어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 의사들은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안 보나요? 이런 식으로 과잉 진료를 해서 돈을 뜯어내는 게 당신들이 돈 버는 방식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의사들이 부끄러워하며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제 의사 인생, 아니 제 모든 인생을 걸고 장담합니다. 저는 돈 때문에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환자분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검사를 권유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의사들의 표정에 간절함이 묻어 있더라고요. 돈의 눈이 먼 사람의 눈빛과는 전혀 달랐기에 저는 의사들의 제안을 레이디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레이디가 이미 영국에서 끝난 검사를 뭐하러 다시 받아? 이건 다 시간 낭비라고 라고 대답할 줄 알았죠. 그런데 레이디는 생각보다 진지하게 한국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고는 검사를 받기로 했죠. 저는 검사를 해봤자 청진기를 대고 피나 좀 뽑을 줄 알았는데 영국과는 다르게 한국의 병원에서 검사는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혈액검사와 대병검사, 내시경검사, CT, MRI까지 평범한 영국인이라면 한 번도 보지 못할 장비까지 동원해가며 검사를 했죠. 그리고 그 결과 레이디의 진짜 병명이 밝혀졌습니다. 레이디는 크론병 환자였어요. 이름조차 생소하니 크론병은 소화기관. 주로 소장과 대장의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자가 면역질환이라고 합니다.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며 주요 증상이 다른 소화기 질환과 유사하기 때문에 오진의 가능성이 큰 질병이었죠. 레이디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크론병 환자라는 것을 부정했지만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니 나중에는 자신의 병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치료할 수 있겠냐 묻더라고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풀이 죽은 모습에 괜히 마음이 찡할 정도였죠. 역시 미운 정이 무섭기는 한가 봐요. 저는 의사의 입에서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앞서 말했듯 영국 의사들조차 못한 일이잖아요. 병명을 찾아낸 건 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의사는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고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단호하고 자신감이 넘치는지 뒷말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없던 신뢰감이 생기더라고요. 한국 병원 의사분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크론병은 심한 경우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아주 다행스럽게도 환자분은 식이요법이나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 덕분에 증상이 더욱 악화되지 않아서 한겸증제와 면역조절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야 영국 의사들이 쓸모 있어지더라고요. 몸 상태가 안 좋은 레이디에게 처방해 준 게 식이요법, 규칙적인 운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기에 레이디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묵묵히 따랐습니다. 한국 생활이 무려 12주까지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는 고집세고 남의 말 듣기 싫어하는 레이디가 이렇게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럴까라는 측은함마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짜증을 심하게 내고 예민하게 굳었던 이유가 건강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자 그간의 행동이 이해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의 건강이 좋아지면 나도 좀 쉽게 일하겠구나. 아픈 사람을 두고 할 생각은 아니긴 한데 하루하루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만 했던 제게도 희망이 보였기에 레이디의 쾌유를 저마저도 바라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의사들이 처방해준 약을 먹자마자 레이디의 건강 상태는 금방 호전되었어요. 복통으로 인해 진통제를 찾는 일도 없어졌고 피로감이 사라지니 평소와 같은 일정을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짜증을 내지 않더라고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한국이 이 정도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니. 저는 이제야 병원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 환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요즘 한국으로 오는 의료 관광이 대세더라고요. 금액도 다른 나라보다 저렴한데 실력은 10배 아니 100배 이상일 정도이니 한국에 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의사의 실력도 뛰어난데 한국의 병원에서는 온갖 첨단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다리를 살짝 삐끗해서 간 정형외과에서 무려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엑스레이요. 그것도 특별한 예약 없이 병원에 간 그날에 접수를 한 지 10분도 되지 않아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한국 분들은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하시겠지만 저는 이걸 아무렇지 않아 하는 것조차도 놀랍습니다. 영국에서 이런 검사를 하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은 기다려야 해요.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도 쉽지 않죠. 만약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면 부목을 대주고 검사 일정을 잡아주는 곳이 영국입니다. 다리를 다친 뒤 바로 엑스레이를 찍는 경우는 다리뼈가 부러져서 뼈가 어긋난 게 한눈에 보이거나 과장 조금 섞어서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검사를 하기 위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것과 검사 과정이 복잡하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비용이었어요. 물론 공공의료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급한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간 의료 서비스에 의존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민간 의료 서비스 비용이 아주 많이 부담되는 게 사실이에요. 한국 돈으로 무려 44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거든요. 영국의 경우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라는 마인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을 만한 상황이라면 그냥 버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비보험으로 검사를 해도 8만 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영국 경제가 매우 안 좋아지면서 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더더욱 늘어난 상황에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졌어요. 이것 때문에 애라도 한국에서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미국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영국의 의료 시스템에 만족하고 있던 제가 부끄러워질 정도였습니다. 정형외과에 간 그날부터 호전됐어요. 5일도 안 돼서 생생해졌죠. 하지만 레이디의 관절통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크론병의 장애 증상으로는 관절통이 있는데 이것도 크론병의 증상이라고 생각했기에 이 관절통도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개선되지 않았죠. 한국인 의사에게 물어보니 이건 크론병이 아니라 50대 후반으로 넘어가며 생긴 노화로 인한 관절염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이디의 병명을 척척 알아내고 병을 고쳐주었던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정말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진통제를 처방해 드리기는 할 텐데 혹시 한의학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의학이면 의학이지 한의학이라니 한국의 전통의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마음 한쪽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의사들이 추천하는 데잖아.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 뭘 고민해. 라는 생각이 피어올랐지만 침술과 뜸이라는 것을 찾아보니 도저히 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난생 처음 그런 모습을 봤던 영국인의 입장에서 뾰족한 침들을 몸에 넣는다고 병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가지고 있던 통념상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더욱 그랬죠.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 몸에 수십 개의 바늘을 꽂아 넣는다는 건데, 심지어 그것도 마취도 안 한 상태에서 말이죠. 게다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검사 기계들은 누가 봐도 안심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잖아요. 그런데 한 의학은 사람 손목에 손을 얹고 몸 상태를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학이죠? 이거야말로 절대적 신앙과 관련된 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레이디는 저와 생각이 달랐어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레이디를 이길 수 있겠어요? 저는 의사가 추천해준 대로 한의원에 찾아갔습니다. 한의원에 발을 들이자마자 코를 찌르는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저는 그 순간 잘못 왔다 싶었죠. 그런데 한의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마치고 난 뒤에는 이상하던 그 냄새가 향긋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레이디의 관절통이 호전되었거든요. 저는 레이디의 검사를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제가 찾아본 것과 달리 한의사는 초음파를 사용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의학과 양학을 접합하는 연구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의사는 레이디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초음파를 사용한다는 것에 놀라긴 했지만 과연 관절염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어요. 레이디가 치료실로 들어간 뒤 그 옆에서 지켜보는데 무릎에 뜸을 뜨더라고요. 뭔가를 올려놓고 불을 붙이는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람 몸에 불을 붙이는 건 처음 봤거든요. 아니, 그냥 지금 한국에서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처음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병원에서부터 그 악명 높은 레이디가 얌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괜히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레이디는 너무나 차분하기까지 했죠. 오히려 따뜻한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뜸을 뜰 때 나오는 무언가가 사람을 맞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하게 됐습니다. 더 경악한 건 침이었어요. 유럽에도 침술은 있지만 가까이에서 본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침술로 건강이 나아졌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침술에 신뢰가 가기보다는 고통스러운 괴롭힘 정도로만 보였어요. 그런데 레이디는 그냥 따끔한 정도이지 과장할 필요 없다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사실 저는 크론병 약을 먹자마자 온화해진 레이디에게 적응을 못하는 중이었어요. 솔직히 침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인자함은 뒤로 미루고 아무리 그래도 나를 이런 데에 데려오냐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이런 반응이라니 레이디가 정말 한의원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믿어졌습니다. 침을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침을 제거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전기 충격기 같은 것을 사용했어요. 저는 이걸 보고 또 한 번 경악했는데 레이디는 여전히 편안해 보였습니다. 모든 치료가 끝났고 레이디는 온도라에서 자다가 일어났을 때처럼 노곤노곤한 상태로 치료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한 발자국 걷자마자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발을 구르기도 했습니다. 레이디, 왜 그러세요? 혹시 어디가 불편한가 싶어서 물어보니 레이디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무릎이 아프지 않아. 심지어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느낌이야. 이런 기분은 10년 년 만에 처음이라고 의사는 퇴행성 관절염의 완치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진통제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했죠. 레이디는 좌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디는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한국인이 아니라
영국인이니까요. 그러나 열심히 수소문한 결과 해외 진출을 한 한의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한의사는 레이디의 증상과 치료 경과를 자세히 적어주었고 레이디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레이디는 다른 여성들이 입이 닳도록 말한 K-뷰티와 드라마 맛있는 음식 등을 경험하러 온 것이었는데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을 얻게 되었어요. 바로 건강이었죠. 건강을 회복한 레이디는 복잡했던 서울을 부지런하고 역동적인 도시라고 표현했고 차가운 빌딩 숲을 자연과 현대적 건물의 조화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서울 안에 있는 공원과 조경을 보기 시작한 거죠. 레이디는 어떤 모임에 가든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해 입이 닳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자한 본래의 성격을 되찾았죠. 당연히 제 근무 환경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레이디의 옆에 있는 게 예전처럼 힘들거나 짜증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 평생 직장이 되었어요. 한국으로의 방문은 제 인생을 변화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땅덩어리도 작은 한국을 굳혀 바득바득 가겠다고 난리였는지 저는 레이디와 한국을 경험하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에게 좋은 경험을 하고 칭찬했던 건 레이디와 저만 그랬던 게 아니었다는 걸 한 기사를 보고 알게 되었어요. 실제로 얼마 전 해외 외신은 한국인들의 행보는 상상 초월이라며 극강의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런던 첼시 왕립병원에 한국전 참전용사를 전담하는 필립 쉐년 소령은 첼시 왕립보훈병원에는 여러 전쟁과 전투에 참전한 참전용사들이 있다. 하지만 꾸준히 기회가 될 때마다 찾아와 감사를 전하는 건 한국이 유일하다라며 그 고마움을 전한 적도 있는데요. 실제 한국은 도움을 받은 여러 국가의 은혜를 갚는 나라로 익히 알려져 있으며 이런 수식어를 얻기까지는 수많은 한국인들의 노력이 있었다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중 큰 화제가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요청으로 16개의 병력 지원 참전국 언론사에 보도된 기사 내용이 너무도 파격적이란 반응이었는데요. 지금의 발전된 한국이 있기까지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발전된 한국의 의료기술로 도움을 드리고 싶으며 한국으로 모셔오기 위한 숙박, 항공 등 모든 걸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부디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 대대적인 의료 지원 프로젝트는 국가에서 나선 것이 아닌 한국 소기업에서 자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으로 이들은 직접 발로 뛰어 각국의 매체에 연락하고 요청에 보도된 결과물이라 전해졌습니다. 실제 이 의료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된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은 평생을 생활고로 치료가 방치되어 시력을 잃어가던 중 이들을 만나 대규모 수술 지원을 받으며 제2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해당 국가의 신문회까지 보도되며 주목받게 된 한국 기업은 그저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간단 명료한 한마디를 남겨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 기업 인프레쉬. 이 기업은 작은 몸집을 가졌지만 참전 용사 후원에는 여느 대기업 못지않은 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이지만 현재 국내 참전 용사들을 위한 식비 지원, 전자제품, 주거 개선을 진행 중이고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필리핀, 태국, 콜롬비아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국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업, 해외에선 이 기업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프레쉬는 모든 후원을 기업명이 아닌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문경식, 김수용, 이재국, 길명숙 등 매번 해당 기업에 동참한 수많은 한국인들의 이름이 참전 용사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명단을 받아본 참전 용사들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 한국인들에게 감사합니다. 라며 한국의 감동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프레쉬는 또 다른 기적을 전달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볼캡과 티셔츠는 Things to Remember 이라는 기억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 대한민국 영웅들의 희생 헌신을 잊지 말자고 전하고 있으며, 펄럭이는 태극기를 제품 디자인으로 녹여내 한국의 역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으로 일상 속 착용해도 무리 없는 굿즈로 많은 한국인들이 동참 중에 있는데요. 또한 해당 상품의 수익금 일부가 어려운 참전 용사분들을 위해 후원되며 한국인 구매자들의 이름이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전달된다고 합니다. 인프레쉬를 통해 한국의 역사가 세계에 알려지고 도움을 받는 참전 용사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여우투브1, 여우투브2 역시 한국인으로서 이 후원에 동참하였으며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 기업의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레이디는 어딜 가나 한국을 입에 올립니다. 너희들 한국은 가봤니? 한국도 안 가보고선 어떻게 귀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 놀랍다 해. 또한 레이디는 주기적으로 영국에서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가고 있어요. 한국은 저와 레이디의 생각과 삶의 패턴을 많이 바꿔주었습니다.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준 한국과 한국인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한국을 처음 방문했던 외국인들이라면 지금의 사연과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무거운 사연들만 많았는데 모처럼 가볍고 유쾌한 사연 반가웠네요. 자, 그럼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사연을 전해드렸던 저는 여우투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재밌고 유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